1년 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맨 처음 당부드렸던 게 뭡니까?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라 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나마 이제 하는 것들은 세법도 조금 저거대로 좀 해주시면 나중에 돼서 미루지 말고 그냥 같이 6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씩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비중 자체가 40문제 대 16문제니까 40%밖에 안 됩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수업은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대신 가볍게 복습 정도만 1년 동안 하시면 세법 때문에 속 썩일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아유 지금 할 시간이 없으니까 요건 나중에 이제 해야지 밀어놓으면은 그때 가서 너무 당황들을 많이 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하는 김에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던 게 이제 과세 대상. 이거 전에 돌리면 이거 그대로 나오는구나. 신기하네. 그죠? 자, 이제 토지 볼게요. 토지는요, 일단 토지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외워야 됩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으셔갖고 눈엔 조금 익혀주셔야 되고,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토지라고 하는 건, 이때 토지는 물론 이제 이러한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는, 그때 말하는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무슨 법률에 따라 지적 공부, 여러분 이제 공부란 말이 나올 건데, 잠깐만요. 아유, 또 이렇게 됐구나, 이거. 빨간색으로 하면 안 보인다 그랬죠? 오케이, 노란색. 자, 이 공부가 뭐예요, 공부? 공적인 장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대장 들어보신 적 있죠? 토지대장이나 옛날엔 등기부등본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통상 그냥 등본이라고 할게요. 거기에 등록돼 있는 토지,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은 이게 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실상 토지를 말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오답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취득세에서 말하는 토지라고 하는 것, 즉 취득세 과세 대상 토지는 공부상 등록되어 있는 토지만을 말한다. 틀렸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사실상 토지에 대해서도 여기에는 이제 지목이 같은 게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너 땅 샀잖아. 그럼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자,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 공부상 등록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토지를 말합니다. 오답으로 나오면 뭐라고 나온다고요?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만을 말한다. 틀립니다. 이제 무슨 토지? 취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 그렇죠. 자,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건축물인데, 자, 이것도 색깔 죄송해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당연히 이제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우리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되죠? 지붕하고 또 기둥하고 그리고 맞아요? 그렇게 세 가지. 자, 이제 요거는 당연하고요. 요 두 가지 좀 보셔야 됩니다. 시설물이에요, 시설물. 요거 시설물에 쓰는 겁니다. 시설물. 독립된 시설물, 건물에 딸린 시설물. 얘네들을 취득을 해도 취득세를 낸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수영장, 스케이트장에 지붕이 있어요? 그런 게 없는 경우도 많죠. 가끔 호텔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호텔 이런 경우가 있죠. 어디 가면은 이렇게 돼 있고 호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수영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스케이트장, 롯데월드에 무슨 아이스링크를 설치했다든지, 자, 아니면 골프 연습장. 여기서 말하는 골프 연습장이라고 하는 건 주변에 다니다 보면 왜 닭장처럼 생긴 인도어 연습장이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아니거든요. 지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지만 이거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도어 연습장을 내가 만약에 새로 만들게 되면 그 건물 부분뿐만 아니라 고시설물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과세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건물도 아닌데 5만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과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보다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얘가 가끔 나옵니다. 얘가 승강기, 엘리베이터예요. 요거는 독립된 시설물이고 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건축물에 딸려 있는 시설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요. 자, 요런 개념이에요. 어떤 건물이 요렇게 있었는데, 자,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을 이제 10억 원을 취득을 했습니다. 10억 주고서. 그리고 취득한 사람이 이제 뒤늦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엘리베이터가 얼마냐면 1억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한 11억쯤 되는데 너는 요거 사고 요거 따로 나눠 갖고 산 거하고 똑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건물의 가치를 높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두 번 나눠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좀 좋습니다. 승강기 부착된 금고가 뭐냐면 금고. 자, 요렇게 이제 어떤 건물이 있을 때
여기 종로에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께서 3층짜리 꼬마 건물을 갖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3층짜리 건물 갖고 있으면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동네가 좋으니까 부자죠, 그렇죠? 자, 근데 1층에 뭐가 들어오냐면 은행이 들어온대요. 야, 1층에 은행이 들어올 정도면 되게 좋은 건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은행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은행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이제 은행에 가게 되면 이제 청원 경찰분께서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뭐 그러면 이제 뭐 예금하러 왔어요. 가요. 그럼 이제 그 창구에 보면 이제 직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책임자분이 있고 아예 뒤로 가면 이렇게 열 수 있는 큰 문이 있어요. 그게 방 자체가 금고예요, 아예. 거기 이제 화재가 나도 안전하고 그래서 이게 이만큼 금고로 설치합니다. 자, 이거를 설치해도 취득세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네 둘의 특징이 뭡니까? 건물에 붙어 있다. 요건 건축물의 가치를 올리는 건 맞는데 나는 이게 왜 건축물의 가치를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건 취득세를 낸다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시험 문제에 언급되는 것들은 대부분 승강기 아니면 부착된 금고인데 자, 문제는 얘네들은 반드시 뭐 한 경우에만 부착 설치된 경우에만 취득세를 내는 거지 설치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죠. 과세할 리가 없겠죠. 내가 만약에 금고를 돈 주고 샀어요. 이제 며칠 전까지 이제 만약에 다음 달에 와서 설치해 주세요라고 1억 원을 이제 냈습니다. 돈을 냈으면 사실상 취득이라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하지 않았죠. 여러분 취득 시기가 도래한 게 아니라 딱 붙어 있을 경우에 쿠팡으로 엘리베이터를 주문했습니다. 로켓 배송으로 우리 집 앞에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근데 아직 건물에 붙이지 않았어. 이러면 취득세 과세 안 합니다. 붙이는 순간 자, 비로소 너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붙는 순간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라 토지도 공부에 등록된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 토지에 대해서 과세하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5만 가지 독립된 시설물 그리고 건축물에 딸려 있는 시설물까지도 과세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이제 책에 보시면 456페이지에 나옵니다. 건축물이란 이런 걸 말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자, 456페이지, 4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것도 있죠. 시설물들 요거는 잠이 되게 안 온다. 그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구나 한번 읽어보시고 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기 써놓은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신기하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이걸 물어보는 거는 세법에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다른 법에서 물어볼 수 있어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축물, 그 다음에 토지, 부동산이었어요. 그 다음 나오는 거는 타고 다니는 4가지. 우리 타고 다니는 4가지 중에서 보실 만한 거는 이 기계 장비에 대한 거 좀 잘 보세요. 우리 이 기계 장비는 절대로 무슨 장비 아니다. 이런. 제조 장비 절대로 아니다. 자, 무슨 기계? 건설기계. 그렇죠. 법에 따른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장비 중에서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계는 건설기계. 불도저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거 생각하세요. 포크레인 같은 거 생각하시고 타고 다니는 4가지. 절대로 제조기계 아닙니다. 자, 항공기, 선박. 항공기나 선박은 이런 걸 말합니다라고 하는 건 기본서에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임목. 임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자가 이제 서 있는 나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벤 거 말고 과수. 과일나무, 사과나무, 그다음에 배나무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임목은 뭡니까? 임목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나무자가 많은데 임목이죠, 이렇게 임목, 수풀림, 수풀림, 소나무 같은 게 대표적일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목, 대나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취득했다고 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등록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 거라고 표시할 수 있어야 취득세를 내는 거지. 저 내 건지도 아닌지도 모르는데 이건 좀 아니죠, 그렇죠? 고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놀랍게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 광어회. 광어회는 우리는 지금 현재 뭐밖에 없다? 양식밖에 없다. 양식 광어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종류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식은 없는데 뭐 정도만 그냥 골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물어보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근데 주의하실 거는 절대로 무슨 전세권, 그렇죠? 전세권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임차권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분양권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으면 아직까지 계약금만 치렀는데 아파트인 경우에 취득세 과세하는 거지 분양권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양식 광회. 자, 됐습니다. 요것만 했는데도 좀 벌써 지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이제 45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취득이란 무언 것이다. 자, 취득세는 일단 부동산 등 11가지 물건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사실 60일이에요. 6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해 주는 건데 취득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이란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요.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매매든 교환이든 상속 등등등등등인데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원시와 승계의 차이점은 뭡니까? 원시, 승계. 원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짓는 거고 승계는요. 만들어진 건데 내가 사는 거 그렇죠? 뭐. 아니면은 아버지 건데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았다. 아버지 건데 살아계시는데 증여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상무상의 제일 중요한 말. 자, 무슨 취득? 모든 취득. 자, 일체의 취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체 취득.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라 하여튼 돈 주고 사던 공짜로 받던 짓던 간에 무조건 과세하겠다. 이거는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더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등기 등록이랑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등기 등록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 취득하게 되면 사실상 취득하게 되면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것도 나옵니까? 1번 지문으로 많이 나온다니까. 다음 중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틀린 거. 요즘 최근 2, 3년간의 추세가 뭐냐면 옛날에는 특정 파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다음 중 뭐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틀린 거.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냥 문구 자체가 굉장히 짬뽕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 추세는 사례용 문제가 또 많이 나옵니다. 사례용 문제.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요거 사례를 접목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세세한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개념 위주로 좀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조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괜찮죠? 자, 문제는 이제 얘부터 좀 보셔야 돼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시간의 포인트는 요겁니다. 취득에 대한 종류예요. 자, 취득을 유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간주 취득 네 가지로 구분해요. 이 네 가지로 구분하는 목적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세율이랍니다. 부동산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돈 주고 살 때 하고 그거는 교재 안 나와요. 자, 돈 주고 살 때 하고 공짜로 받을 때 하고 내가 지을 때 하고 그다음에 간주 취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돈 주고 사게 되면 4%예요. 취득세가. 1억짜리 땅을 내가 돈 주고 샀다 4%. 근데 공짜로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대개 2.8%고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5%입니다.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그냥 이렇구나. 자, 그다음에 원시 취득 같은 경우에도 2.8이고요. 간주 취득은 2%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게 취득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구분한다.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가지. 자, 근데 첫 번째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볼 거예요. 유상 승계, 무상 승계. 자, 이러면 원래 있던 물건이다. 내가 만든 거다. 원래 있던 물건이다. 근데 위하고 아래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돈 주고 샀냐? 공짜로 받았냐? 그렇죠. 자, 요거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유상 승계 취득입니다. 자, 첫 번째 유상 승계예요. 우리 유상 승계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뭡니까? 매매지 뭐.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교환입니다. 자, 교환은 갑이라고 하는 분과 을이라고 하는 분이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이제 토지를 이렇게 건네주면서 돈을 이제 1억 원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 일반적인 매매죠. 요때는 여러분 취득세를 누가 내는 거예요? 갑이 내는 거예요? 을이 내는 거예요? 취득세. 을. 오케이. 둘 다요? 웬 둘 다? 돈 줬다니까 돈. 둘 다가 아니라 을이 냅니다. 을. 결국은 취득이라고 하는 거는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사람. 항상 취득세는 물건 생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아무런 조건 없이 갑이 그냥 줬다 이러면 무상승계라고 신고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신고하는 세금이라고 했죠. 이게 얼마짜리니 1억짜리다 그거 써야 됩니다. 1억 원. 그리고 세율도 물론 가면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셨는데요? 아버지한테 그냥 받았는데요. 이러면 무상승계죠. 내가 근데 돈 줬는데요. 유상승계예요.
원인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을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자, 얘는 토지에 대해서 유상승계 취득입니다라고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근데 교환은 뭐냐면 돈을 준 게 아니라 요거 대신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줬다라고 할게요. 주택을 줬습니다. 요러면은 내가 뭐가 바뀌는 게 있나요? 토지를 취득한 건 맞고 이제 유상이다 무상이다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돈을 줬던 1억 원어치의 주택을 줬던 어쨌든 대가를 지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문제는 갑이에요. 옛날에 이거를 대신에 토지 팔면서 돈으로 받으면 별도로 세금 내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요렇게 이제 주택으로 받게 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거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주택을 취득한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도 유상이다 무상이다. 이것도 유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환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취득세를 내야 되는구나. 이 양반은 토지를 취득했고 이 양반은 주택을 취득했어요. 근데 공짜로 한 게 아니라 서로 물물 교환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돈 대신에 대가 지급한 물건 줬기 때문에 양쪽 다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선생님 취득세만 낼까요, 이 사람들? 다른 세금 내는 게 또 없을까요? 등록면허세는 아니에요. 조금 더 밑으로 한참 가보세요. 등록면허세 아닙니다. 자, 무슨 세금? 갑 입장에서는 주택을 취득한 대신에 토지를 넘겼어요. 그렇지. 양도소득세. 자,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도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도 양도소득세도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맞아. 갑은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낸 거죠. 주택이 생겼으니까. 그 양도세는 뭐에 대해서 양도? 토지. 그렇죠. 네, 토지. 그러니까 교환을 하게 되면 토지 팔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해야 되고 대신에 뜻하지 않게 주택이 생겼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돼요. 옛날에 돈으로 받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고 이건 안 냈었는데 주택을 받아오는 바람에 이제 내야 된다. 자, 그러면 요도 양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죠. 그렇죠. 주택에 대해서 양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환은 양쪽 다 유상승계 취득, 양쪽 다 양도소득세. 근데 그림을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유상승계 취득세를 내는 거고 내 거였다가 건너가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신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가면 교환은 그냥 유상승계 취득의 일종이구나.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내 물건 주고 샀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현물 출자예요. 자, 현물 출자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종류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외운다기보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초 과정에서는 현물 출자가 무슨 말이요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자, 현물 출자는 이렇게 이제 주식회사 이제 땡땡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냥 삼성전자라고 할까요? 삼성전자, S전자.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 갖고 있었더니 배당금 들어왔더만,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손실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죠. 얼마까지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는 자, 이렇게 이제 돈을 1억이라고 할게요. 1억 원을 삼성전자에 줍니다. 1억이라고 하는 돈 삼성전자에 준 거를 이 사람이 왜 준 거예요? 삼성전자에 빌려준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너희 회사의 주주가 되고 싶으니까 주식을 줘라고 준 거예요? 주식인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을 이렇게 받아옵니다. 요거는 현금 출자입니다. 현금. 돈 준 게 빌려준 게 아니라 난 니네 회사의 주주요. 뭐 0.00 몇 프로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주주가 된 겁니다. 출자, 자본금을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특이한 경우에 1억이 아니라 이렇게 토지 같은 걸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뭐가 아쉬워서 토지 받느냐? 아니, 당연히 아니죠. 일반적인 조그만 회사. 요게 현물 출자입니다. 자, 결국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S전자라는 회사의 주식을 얻기 위해서 돈을 준 게 아니라 물건으로 출자했다. 조그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설립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설립할 때. 친구 3명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기로 했는데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는 돈을 냈는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토지라도 낼게. 아니면 우리 사무실 필요하니까 내 명의로 오피스텔 회사 이름으로 옮길게. 대신에 뭘 주는 거예요? 주식을 준 거죠. 자, 이걸 현물주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엔 취득세를 누가 낸다는 거예요? 갑이 낸다는 거예요? S전자가 낸다는 거예요? 에? S전자, 이 사람 취득이에요, 취득. 그렇죠. 예. 자, 취득인데 유상승계 취득이다, 무상승계 취득이다. 유상이 되겠죠. 자, 결국은 토지가 생기는 대신에 뭐를 줬으니까? 주식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유상이라고 하는 건
꼭 돈이 아니다. 돈과 관련 돈하고 비슷하게 물건을 주는 경우에도 돈 주고 산 거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가를 말하는 거지 반드시 금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갑은 어떤 세금을 낼까요? 갑. 응? 양도소득세. 그치, 오케이. 얘는 양도소득세.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요. 항상 유상승계 취득의 반대편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도 보세요. 갑명의의 토지를 S전자 명의로 바꿨죠. 근데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어요? 주식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대신에 주식을 받아도 이때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된다. 돈 주고 산 사람의 반대편은 항상 돈 받고 판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물주자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좀 덜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대물변제 완전히 중요합니다. 대물변제. 오케이. 여러분 대물변제가 뭐죠? 이름만 들어도 대충 감이 오죠? 원래는 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대신에 뭘로 갚았다? 물건으로 갚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갑과 을은 친구지간입니다. 자, 친구지간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을이 갑한테 얘기하죠. 야, 친구야, 나 진짜 딱 1억만 빌려줘. 내가 지금 자금이 잠깐 막혀서 그런데 오래도 안 걸려. 2달 정도만 내가 쓰고 있을게. 아니야, 2달도 안 갈 수도 있어. 되게 이런 말하는 사람은 2달 내에 갚아요, 못 갚아요? 거의 대부분 못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갑. 응? 채권자. 그렇죠. 네, 채권자가 되죠. 에이? 채권자가 뭐예요?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자, 그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네, 채무자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러면 그러니까 아까 2달이라고 했을 때 2달 내에 그냥 돈으로 갚으면은 제일 해피해요. 제일 해피합니다. 근데 한 2달 후에도 오지 않는 돈입니다. 그렇죠? 오지 않는 돈. 자,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처음에는 이제 좋게도 구슬로도 보다가 나중에 이제 법대로 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야, 정 안 되니까 내가 보기엔 너 1억 없는 것 같아. 너 오피스텔 1억짜리 그때 집 하나 있었잖아. 그거 나한테 갖고 와라. 그 대신에 퉁치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 또 순순히 또 에이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지 하면서 이렇게 오피스텔을 줬어요. 요러면 일단은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부동산이 이 사람이 생겼죠. 갑은 무슨 세금을 낸다? 취득세. 그렇죠. 오케이. 취득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취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아까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과 타고 다니는 네 가지와 양식 광어해야 임목을 취득하면 무조건 취득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구청 가서 신고하러 갔는데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이제 그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이걸 내가 산 건 아니고 옛날에 돈 빌려줬는데 그거 대신에 갖고 왔거든요. 그럼 당신 유상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림만 보면 뭐예요? 돈 주고 산 거하고 똑같잖아요. 대신에 돈이 한참 전에 먼저 간 거고 물건이 나중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랑 관계없어요. 돈 주고 산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제는 을입니다. 을은 아까 유상취득의 반대편이니까 무슨 세를 신고해야 돼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가끔 이거를 이해 못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내가 돈 못 갚아서 내가 부동산을 넘겨줬는데 이게 왜 양도세를 신고해야 되니? 이 돈은 그럼 내가 무슨 뭐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원래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물건 판 대금 받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맞습니다. 그러면 둘 간에 요렇게 그냥 빌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은행에서 1억 빌려가지고 요거 못 갚아서 경매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도 이것도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돈을 옛날에 빌려 썼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대놓고 돈 주고 사도 유상취득으로 신고해야 되고 서로 물건끼리 바꿔도 유상승계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물출자. 현물출자한 개인 말고 출자를 받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생겼는데 주식을 줬으니까 유상이라고 신고해야 되고 원래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으로 받아와야 되는데 얘가 돈이 없대서 부동산을 대신 받아오면 이것도 유상이라고 신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일단 개념만 일단 아시면 돼요. 자, 근데 요렇게 좀 볼게요. 자, 둘 간의 관계가 남편과 부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남편과 부인이에요. 자, 그런데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위해서 이혼 소송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판사가 땅땅땅 위자료를 지급해라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부부지간에서는 남편이 잘못을 해요, 부인이 잘못을 해요? 응? 누가 잘못해요? 남편이라고 할게요. 그럼 오케이. 자, 그럼 남편은 채권자일까요, 채무자일까요? 그럼 응?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이 사람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는 무슨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인이에요, 부인. 위자료를 지급해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돈 빌려준 거예요? 돈 빌려준 게 아니에요. 돈 빌려준 거 아니에요. 돈 빌려준 건 아니지만은 뭔가 좀 다른 이유 때문에 법원에서 땅땅땅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잘못한 대신에 원래 돈으로 줬어야 되는 거죠. 위자료를 요렇게 이제 지급을 원래 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당신도 아니지 이제는 뭐 이유였으니까 어이 내 명의로 갖고 있는 오피스텔 있잖아. 이거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알았어. 끝났어. 자, 그럼 부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가 생겼다. 그렇죠. 오피스텔 부동산 생겼어요. 그럼 취득세 신고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신고할 때 어떻게 받아오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위자료 받을 대신에 이걸로 받아온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 대신에 이거 받은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것도 뭘로 신고한다? 유상. 그렇죠. 오케이. 이게 유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상입니다. 자, 그래서 대물변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혼 시의 위자료예요. 자, 이혼 시의 위자료가 이게 가장 대표적인 대물변제 케이스입니다. 자, 보시는 거여서 여기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혼 시의 위자료. 이게 유상승계 취득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잘 그려주셔야 돼요. 이건 지금 자, 오피스텔을 취득한 부인이 신고하러 간 거다, 아니면은 넘겨준 남편 신고하러 간 거다. 부인. 지금 우린 취득세 공부하는 거예요, 양도세 공부하는 거예요? 취득세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양도세 할 때는 그 반대편 입장에서 배워요. 반대편. 취득세는 취득하는 입장에서 공부하는 거고 양도세는 넘겨주는 입장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를 그리셔야 되니까 머릿속에. 그래서 지금은 이혼했어요. 부인이 어쨌든 오피스텔을 취득을 해서 취득세 신고하러 구청에 간 겁니다. 주소지 관할 구청에 갔어요?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에 갔어요?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 가서 신고하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공무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위자료로 받아왔어요. 그러면 유상이다. 대물변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받은 건 아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대신 이걸 받았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가 그대로 성립돼서 대물변제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선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예, 양세.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위자료 대신에 요거 이제 그 물건으로 건네줬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돈 나갈 게 있었는데 안 나가게 된 거죠. 1억 나갈 게 있었는데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1억 받은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제 부동산 건너간 거예요. 일반적인 양도는 부동산 건너간 대신에 1억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부동산 건너간 건 맞지만 1억 받은 건 아니지만 원래 나갈 돈이 있었는데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사실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한테 1억 원 이득. 똑같습니다. 이거를 오히려 양도해서 이해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돈 받은 거나 1억 받은 거나 원래 1억 받을 게 있었는데 안 나가게 된 거나 그럼 돈 받아 갚았다고 하세요. 그냥. 어쨌든 나한테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나. 솔직히 이게 이해 안 간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한 거죠? 이해하신 거죠? 이해한 거죠? 아이씨. 그죠? 아이씨는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 여기 이제 이렇게 제로라고 볼게요, 제로. 원래는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럼 나는 어쨌든 1억만큼 플러스가 된 거죠. 나는 근데 원래 제로가 아니라 원래 마이너스 1억이었어요. 이게 원래 이제 제로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제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플러스 1억 생긴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양도세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 자, 유상승계 취득은 커다랗게 4가지. 그래서 돈 주고 산 경우, 물건끼리 바꾼 경우, 법인 입장에선 부동산 생기면서 주식 준 경우, 현물 출자. 원래는 돈으로 받아와야 되는데 물건 받아온 경우 전부 다 유상승계 취득, 대물변제의 가장 대표지는 이혼 시의 위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유상승계 취득이고요. 자, 그게 이제 45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459 취득의 유형 중에 자, 용어의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게 현물 출자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대물변제 좀 읽어볼게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를 금전 대신에 부동산 등 다른 물건으로 상환하는 걸 대물변제라고 하는데 이혼 시에 위자료를 금전 대신에 부동산으로 받는 것도 유상승계 취득에 속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지급하는 사람은 유상 이전으로서 자, 무슨 납세 의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세 번째 시간에 한 20%를 이해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됐죠?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무상 볼게요.
자, 무상 보시면 상속이나 증여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받는 경우, 아버님이 살아계신데 갑자기 어느 날 땅을 준대요. 아, 좋은 티는 못 내지만 너무 좋은 거 그렇죠? 네, 증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혼 시의 재산 분할인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 명의의 오피스텔을 받아왔을 때 위자료 대신에 받아온 거죠. 자,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결혼하면서 오피스텔을 두 채를 이제 마련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피스텔 1하고 오피스텔 2가 있는데, 자, 둘 다 남편 명의. 자, 얘도 이제 남편 명의예요. 자, 근데 요거는 위자료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동안 여보 수고했어. 자,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재산 분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B를 요거를 두 번째 거를 부인 명의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러면 어쨌든 남편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부인 명의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를 무조건 내야 되죠. 취득세는 다 필요 없어요. 뭐든지 하든 무조건 네 명의로 되면 무조건 취득하면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위자료로 받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러면은 남편 명의에서 부인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제 무상승계를 본다는 건데, 그러면 증여냐? 증여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요렇게 샀을 때 이거는 알게 모르게 남편 명의지만 저거는 내 거야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거 아닌가? 원래 두 개면은 사실은 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만 시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증여인 경우에는 이제 3.5%를 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3.5를 다 안 받아요. 그 중에 이제 일부만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명확화했다. 원래 주인 찾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유상승계가 아니라 무상승계 일종이지만 이거를 다 받지 않고 요 중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2% 빼요. 자, 그러면 1.5%만 이렇게 받습니다. 1.5만. 어쨌든 요거는 반대되는 개념. 위자료로 받아오게 되면은 유상, 자, 재산 분할로 받아오게 되면 무상. 하지만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인 경우에는 저 3.5를 다 받지 않고 그 중에 2%는 빼고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나마 제일 중요한데 이거 어렵진 않죠. 어렵잖아요. 자, 세 번째 원시 보겠습니다. 원시도 보시면 이제 건축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당연히 원시죠. 원래 땅에다가 내가 상가 건물을 새로 올렸다. 자, 다음에 매립간척이에요. 우리 매립간척은 만약에 산을 개간해서 만약에 땅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 호수라든지 바다 같은 거 메워가지고 간척지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게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랍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나중에 등기법 때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효 취득인데, 자, 이제 시효 취득이 뭐냐면, 자,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이제 갑자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등산로가 이렇게 있는데 등산로 주변에 굉장히 이제 그 광활한 땅이 한 필지가 이렇게 보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아, 저 땅에다가 농사를 참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거 주인이 누구요? 라고 동네 사람들 물어보니까 저거 주인 없는 땅이래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좀 농사하면 되면 되나? 뭐 알아서 하시든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여기다가 상추 같은 거 요만큼 거 심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요? 간이 점점 커지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는 요만큼 심어봤어요. 3년째는 이만큼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20년 동안 평온한 상태로 점유하고 있으면 어차피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네 걸로 양성화 시켜주겠다. 이게 시효취득이에요. 점유시효가 완성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건 민법 시간에 이제 배우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원래는 주인이 없는 땅에서 자, 저쪽 이제 갑이라고 하는 분의 땅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보존 등기예요. 이것도 보존 등기, 원시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이 원래 형태가 없던 건 아니었지만 소유권 자체가 불분명했잖아요. 그러다가 생기는 거. 자, 몇 년? 20년. 주변에 이런 땅들이 많아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없는데 어딘가 있겠죠. 자, 요걸 시효취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부동산만 이제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토지를 그다음에 매립간척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당연히 원시지만 타고 다니는 네 가지도 만드는 거가 원시 취득 아니에요? 차량을 새로 만든다, 기계 장비를 만든다, 아니면 선박을 만든다. 어쨌든 간에 그건 만드는 회사에서 처음에 원시 취득으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게 맞지만, 여러분 만약에 볼게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자동차 만들 때마다 울산시에서 만약에 취득세를 과세한다라고 하면 취득세가 한 대당 만약에 50만 원이라고 할게요. 50만 원을 그냥 물겠어요? 아니면은 자동차 회사는 차값에 포함시키겠어요? 포함시키겠죠. 이러다 보니까 납세자들을 위해서 그래 차량이나 선박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은 만들 때 원칙적으로 원시가 맞지만 이때 과세하지 말고 어디부터 과세하자.
승계부터 과세하자. 자동차 회사는 취득세 안 냅니다. 그래서 만들 때는 그래서 손님들한테 고객들한테 인도된 시점부터 과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선 요거 중요해요. 요거.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까 이쪽에서는 이혼시의 위자료는 유상이다, 이혼시의 재산 분할은 무상이다 이거하고 원시 취득 중에서는 시효 취득이다라고 하는 개념 아셔야 되고 20년 동안 눈먼 땅을 평온한 상태로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가 완성되면 네 소유권으로 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타고 다니는 네 가지는 원시부터 과세한다, 승계부터 과세한다. 승계 취득부터 과세한다. 원시부터 과세하네요. 왜? 차값에 포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게 이제 여러분 459페이지의 맨 밑에 볼게요. 459페이지의 맨 밑에. 다만 보이시죠? 다만. 차량, 기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주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460페이지 맨 위에 예를 들어 차량을 만들 때부터 자동차 회사의 취득세를 과세하면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오케이. 그래. 돈 주고 샀어. 그다음에 공짜로 받았어.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었어.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낸 건 맞는데 얘는 뭐냐면 얘는 간주 취득이라고 해서 이거는 취득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세 형평이 조금 어긋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해서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지목 변경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농지를 자, 1억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1억 원에. 이 당시에는 취득세를 냈겠죠. 자,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사니까 취득세를 만약에 300만 원만큼 이렇게 냈다라고 할게요. 이러고 있다가 한 6개월 있어. 갑자기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합니다. 자, 근데 대지로 지목 변경했더니 땅값이 2억 원으로 올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원래 결론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대지를 2억 주고 산 사람하고의 형평이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한 분에서 추가적으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자, 그럼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증가한 1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예요? 증가한 1억에 대해서만. 왜? 1억 원어치 내놨으니까. 그쵸? 그래서 지목 변경을 하게 되면 요 올라간 땅값, 그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한다. 자, 요게 간주 취득이에요. 자, 두 번째는 건축물의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축물의 개수도 보유한 지가 한 20년 된 허물어져 가는 건물입니다. 20년 허물어지지 않지만. 근데 이 건물값을 따지니까 1억밖에 안 돼요. 안 되겠다. 여기에다가 한 2억 정도를 투자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한 건 아니고, 자, 이 건물 가격이 이제 3억 정도 됐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사람이 취득한 거는 3억짜리 건물을 취득한 거예요? 아니면 1억에서 증가한 2억에 대해서만 취득한 거예요? 2억이죠. 1억짜리는 원래 내 거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자, 차량의 종류 변경 볼게요. 자, 이제 트럭을 한 대 갖고 있습니다. 포터 트럭이에요. 요거 가지고서 요즘 뭘 많이 하냐면 캠핑카 같은 걸로 이제 개조를 많이 합니다. 캠핑카. 트럭을 처음에 샀을 때는 취득세 조금만 내는데 캠핑카로 개조하게 되면 취득세가 좀 많이 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요 세 가지는 남의 거였다가 내 걸로 옮겨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내 거였어요. 다. 세 개 다 내 땅이었고 내 건물이었고 내 차였는데 여기에 뭔가를 지금 가공을 해서 뭔가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간주취득입니다. 자, 그래서 460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1, 2, 3 있죠? 요거는 그냥 이렇게 묶으셔도 돼요. 앞에를. 동그라미 1, 2, 3은 묶어도 됩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에 대한 개수, 자, 그다음에 차량 등의 종류 변경.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형광펜 뭐라고 써 있어요?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취득. 두 번째도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취득. 세 번째도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취득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증가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요게 간주취득이에요. 이해가 됐죠? 됐죠? 마지막 네 번째가 좀 어려울 거예요. 자, 네 번째 이름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입니다. 자, 요거는요. 이렇게 볼게요. 자, 주식회사 이제 땡땡이라고 하는 회사 처음에 설립을 합니다. 자, 설립을 했을 때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주식을 몇 프로 갖고 있었냐면 30%. 처음에 설립할 때는 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면은 얘 뭐라고 하냐면 특수관계자라고 해요. 여러분 특수관계자가 뭐냐면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건 그렇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런 사람들은 특수관계자라고 하고 시험에 나온 건 대개 4촌 형제 여기까지는 좀 많이 나옵니다. 우리 6촌 이내 혈족이면은 4촌 형제면 당연히 이제 그 특수관계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4촌 형님하고 저하고는 누가 똑같죠? 4촌 형이랑 나랑 위로 올라가면 누가 똑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죠 맞아요. 할머니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다 똑같죠 그렇죠. 6촌 형님하고는 누가 똑같아요? 증조 할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6촌까지는 특수관계로 봅니다. 근데 그 범위에 대해서 세법에서 물어보지는 않고 대부분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형제지간 아니면은 4촌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어쨌든 요 패밀리가 갖고 있는 주식이 30%, 기타 주주가 70%를 갖고 있어서 자 처음에 100% 이렇게 처음에 회사가 스타트를 했대요. 그럼 만약에 이 회사가 뭔가 잘못을 하면 이 정도의 지분율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없죠. 자, 그리고 책임뿐만 아니라 대신에 이 회사를 이 패밀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분율이 모자라요. 갑자기 아버지가 열받아서 추가적으로 이제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자, 60%, 30%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0%가 됩니다. 이러는 순간 과세관청에서는 여러 가지의 제재 사항을 줍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과점주주라고 해요. 과점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과의 지분을 합쳐서 50%를 초과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자, 이때 초과는 좀 잘 보세요. 여러분 초과라고 하는 건 그러면 50%면 과점주주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50%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초과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50% 플러스 한 주라도 많아야 됩니다. 50%를 넘어가게 되면 요 패밀리가 똘똘 뭉치면 이 회사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권한과 의무 두 가지를 줍니다. 먼저 의무 보시면 이럴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과점주주가 되게 되면 이 회사가 만약에 법인세를 안 낸 게 있잖아요. 이 과점주주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됩니다. 어디만큼? 지분율만큼 그렇죠. 됐죠? 자, 이제 두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갑자기 이제 지방세에서 나와요. 지방세. 아유, 자 사장님 왜요? 주식 이렇게 취득하셔갖고 과점주주 되셨네. 그렇죠? 근데요. 아, 이 회사가 자산 현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보니까 토지를 10억 원어치 갖고 있고, 자, 그다음에 건물도 5억 원어치 건물을 갖고 있고, 자, 차량도 많네요. 아, 차량도 1억 원어치를 갖고 있고, 야, 은행에 예금을 한 4억 정도 가지고 있어서, 자, 이 회사는 한 20억 정도의 자산이 있네요. 아니, 근데요, 자꾸 말해봐요. 왜? 뭔데? 과점주주가 되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아닌 말로 당신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죠? 아니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이 토지를 팔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이 건물 같은 걸 내가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름만 회사 이름으로 돼 있지 실질적으로 얘네 패밀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방세에서는 취득세를 한 번 더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법인이 살 때 당연히 취득세 과세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전 등기는 안 했지만 소유권 자체가 이건 간접적으로 옮겨진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과세하겠다는 게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 의제 간주 취득, 뭐 의제 취득, 간주 취득 이렇게 말합니다. 전반적인 개념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몇 프로 과세하냐면 60%만큼을 과세하는데 20억 곱하기 60이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뭐 있죠? 토지. 자, 또 건물. 자, 그리고 차량. 얘는요. 대상 아니죠. 그렇죠?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16억 곱하기 60% 한 9억 6천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야, 그럼 9억 6천에 대해서 이제 세율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아까? 2%. 그렇죠? 요 정도 취득세를 또 내야 돼요. 이해하시죠? 자, 처음에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전 등기를 하는 건 아니고 취득세 과세 취득한 것도 부동산 취득한 게 아니라 주식을 취득했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 취득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다가 지분율 곱한 것만큼 취득세를 추가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전부 다 지금 추가로 과세한 거죠. 이것도 농지에서 대지로 바꿨을 때 추가로 과세한 거고 이것도 헌 건물이 새 건물 되면 추가로 과세한 거고 트럭에 대해서 캠핑카로 바꿨을 때 올라간 거에 추가 과세했잖아요. 얘는 소유권 자체가 내 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로 봐서 이거는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예요.
됐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요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하는 걸 요 아버님이 알았어요. 오케이. 야,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머리를 쓴 겁니다. 딴에는. 요 중에 이제 요 토지가 제일 크니까 자, 요거를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 등기를 해 놓으면 여러분 신탁이라고 하는 게 믿고 맡긴다는 거죠. 소유권 자체를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16억 곱하기 60이었다가 6억 곱하기 60이 되니까 팍 떨어지겠죠. 과세관청에서 이거를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보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명의로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 놓은 이 부동산도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이 패밀리가 아예 퍼센테이지가 60이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처음에 설립부터 60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처음에 낸 돈 가지고 이거 샀을 거 아니에요. 거의 동시에 두 번을 과세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내비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로 가다가 그 다음에 과점주주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지. 처음에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는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이중과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러다가 만약에 80%가 되면 과세하겠어요? 하죠. 자, 이때 80에 대해서 과세할까요? 증가한 20에 대해서만 과세할까요? 증가한 20에 대해서.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요. 자, 460페이지의 교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잘 쉬겠습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자,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자, 과점주주란 말 먼저 보겠습니다. 461페이지의 맨 위에 461 맨 위에 용어 정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 유한책임사원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461페이지 맨 위에요. 자, 그의 특수관계인 중, 자, 어떤 자로서 소유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자, 거기 밑줄할게요. 100분의 50을, 자, 동그라미, 초과.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지분을 싹싹 긁어 모아서 합쳐봤더니 50%가 넘더라. 이러면 이 사람들은 과점주주예요. 자, 다시 왼쪽으로 올게요. 과점주주가 됐을 땐 그 과점주주가 형광펜으로 돼 있죠.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보는데 자, 부동산 등의 괄호 좀 볼게요.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내 명의가 아니라 수탁자 명의,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신탁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 등기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하겠다. 얍사박의 여 토지를 신탁사한테 신탁 등기해놔도 네 부동산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 돈 가지고 이거 샀을 테니까 법인이 냈을 테니까 두 번 과세할 수가 있으니 요건 넘어가고 처음에 설립할 때는 아니었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과점주주가 되면 추가적으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옮긴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취득에 대한 과세 대상뿐만 아니라 취득에 대한 종류 네 가지로 구분하더라. 유상, 무상, 원시, 간주. 특히 요 중에서 이혼 시의 위자료는 유상, 그다음에 유연 시의 재산 분할은 무상. 자, 그리고 차량의 제조 등등은 원시부터 과세하지 않고 승계부터 과세하겠다. 얘네들 세 가지는 소유권을 옮기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내 거였는데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얘는요. 소유권 이전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건 다른 사람 다 법인 이름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취득해도 부동산 취득한 것처럼 이렇게 추가적으로 과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네 가지를 구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뭐가 달라요? 세율이 다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12시에 다시 할게요.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